박태 의장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사람을 멀리까지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환갑이 되니까 뭐가 펑크가 많이 나는데요. 자켓을 입는 걸 까먹고 외투를 입고 왔습니다. 뭐 굉장히 건강해서 이렇게 얇게 입고 있는 건 아니고 자켓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4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혹시 말하다가 뭐가 또 새더라도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도 뭐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고 나이가 환갑이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눈 떠보니 선진국 대한민국의 과제이고 그 과제가 민주공화정의 완성이라는 건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속편으로 눈 떠보니 후진국을 써달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쓸 수는 없고요. 코비드19, 그러니까 흔히 코로나라고 부르는 이 질병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한국 사회는 사실은 뒤늦은 성인식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몸이 확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자기 몸이 얼마나 커졌는지 힘이 얼마나 세졌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알게 된 어떤 계기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집으로 들어오시는데 안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서 놀라게 됐다거나 코비드19가 한국 사회에는 그랬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으로 늘 후진국, 개도국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느닷없이 자기가 선진국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게 코비드19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굉장히 훌륭한 표인데요. 보시면 이게 아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기사일 텐데 이게 사망률, 누적 사망자 숫자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누적 사망자 수하고 한국의 누적 사망자 숫자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그리면 한국을 표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근데 정말 놀라운 그래프가 이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코로나19가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유행에서 엔데믹, 풍토병, 그러니까 독감 같은 거죠. 으로 넘어가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라는 특집 기사를 올해 초에 썼습니다. 저게 누적 사망자 숫자고요. 이게 누적 감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고령자라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라거나 하는 어떤 취약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벽하게 끝나고 전체적으로 항체 보유율이 충분한 시점에서 의도적으로 풀어나간 겁니다. 의도적으로 풀어나가서 급기야 감염자 숫자가 미국하고 맞먹는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 사망자 숫자가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인 팬데믹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인 독감 수준으로 처음으로 넘어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저 그래프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갈 동안에 한국이 심지어 백신 확보도 늦게 했어요. 백신 확보를 늦게 해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백신을 조금 늦게 확보한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문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기사가 밑도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조중동이 다 받아 쓴 기사가 백신을 맞고 다리가 터졌다, 다리가 폭발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정말 환장할 뉴스인데 그게 영국의 데일리메일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썬데이 소울 같은 그런 타블로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쓴 건데 그것도 지가 쓴 게 아니고 영국의
지방지가 하나 있어요. 아주 시골에. 우리로 치면 군이나 면 단위의 어떤 지방지에서 기사를 쓴 게 있는데, 백신을 맞고 그 다리를 절단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 기사가 뭐냐 하면, 그 동네에 살던 전직 태권도 선수가 당뇨병이 심했는데, 원래 당뇨병을 심하게 앓던 사람이었어요. 그 백신을 맞고 당뇨가 악화돼서, 원래 당뇨가 심하게지면 발가락이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절단했는데,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다가 기사예요. 우리 동네 김모모 씨가, 왜냐면 동네가 조그만하니까 다 알잖아요. 김모모 씨가 이번에 당뇨가 악화돼서 다리를 잘랐는데 그 사람을 위한 기부금을 모은다 이래가지고, 그 기사를 보면 2천 몇백 달러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거를 영국의 썬데이 서울인 데일리 메일이 받아가지고는 백신을 맞았는데 다리가 터졌다 비슷하게 기사를 쓰고, 그거를 한국의 정론지라는 조중동이 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공포를 유발하기 위해서,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짓을 했죠. 근데 우리가 백신을 좀 늦게 확보했기 때문에, 백신을 이미 많이 맞은 데이터들이 유럽과 미국에 많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백신을 맞았더니 혈전이 생기더라라는 가짜 뉴스를 조중동이 내보내면, 그 집단지성으로 시민들이 실제 데이터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이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백신을 맞았을 때 혈전이 생길 가능성과 확률과 코로나에 걸렸을 때 혈전이 생길 확률을 비교하니까 600만 배 차이가 나더라. 무조건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게 낫죠. 그런 식으로 그 백신에 관한 가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민들이 집단지성으로 실제 통계들을 찾아내서 팩트로 그걸 뒤집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뒤집은 덕분에 어떻게 됐냐면, 이 기자들이 다 항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자 직군이 백신을 제일 먼저 맞습니다. 직군들 중에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일보가 중앙일보 기자가 매경인가? 백신을 맞고 나서 기사를 써요. 나도 모르게 항공권을 검색하고 있었다 이러고. 백신 맞았으니까 해외여행 갈 거라고. 그런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인간인가 싶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이 좀 샜네요. 그러니까 그 코비드19 전후로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증거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카데미상이 얼마나 멀리 있는 상처럼 느껴졌는지를 아실 거예요. 한국 영화를 일본말로 방화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방화라고 그러고, 뭐 어울렁 더울렁, 뭐 번지 없는 스커트, 뭐 에마 부인, 뭐 이런 거밖에 한국 영화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봉준호 씨가 아카데미상을 타는데, 원래 영화제의 꽃이 작품상과 감독상입니다. 그게 핵심인데, 그 두 개를 포함해서 아카데미상을 4개를 받아오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BTS가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빌보드 차트 1등을 계속 하고 있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상영되는 모든 나라에서 1등을 한 어떤 그런 시리즈가 됐고요. 지금도 태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상위 넷플릭스 탑 10에 6개 이상은 항상 한국 드라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0개 다 한국 드라마일 때가 많아요. 예. 그 정도로 됐죠. 웅크타드에서 1965년에 웅크타드가 생긴 이래, 그게 UN 무역경제개발회의인가 그랬습니다. 65년에 생긴 이래 처음으로 195개국 만장일치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클래스로 옮겼는데, 이게 웅크타드 생긴 이래 처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일이 지구상에 인류가 나타나고 몇 번쯤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10번도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일을 한 거죠. 대한민국이. 그 일본의 반도체 제재 때도 이게 가짜뉴스하고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부딪힌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반도체 제재 초창기에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입 달린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조중동에 나와가지고 석 달을 못 버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석 달을 못 버틴다. 빨리 무릎을 꿇어라. 사과해라. 일본에 빌어라. 뭐 그렇게 얘기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굉장히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렇게 막 신문방송에서 떠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전직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인데 라거나 혹은 내가 지금 현대하이닉스에 근무하는데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이라거나 뭐 아니면 내가 그쪽으로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인데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불화수소의 정체가 뭔지 시각공정이 뭔지 왜 이게 대체 가능한 것인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화수소가 69, 그러니까 99.9999 정도의 정밀도가 있다고 치면 불화수소를 왜 교차하기가 어렵냐면 0.00001%의 불순물이 제조 공장마다 조금씩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걔가 끄집어내는 부작용이 약간씩 달라요. 그 0.00001%의 불순물이 공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수소를 69으로 정밀도를 높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삼성전자로 치면 한 랏들을 통째로 세운다거나 혹은 거기에서 새로운 불화수소를 갖고 와서 튜닝을 하는데 걸리는 비용이 있잖아요. 굳이 그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공급받은 불화수소를 제조 공장을 안 바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리고 불화수소가 이 식각 공정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회로를 그린 다음에 불화수소를 집어넣어서 그리지 않은 부분들을 깎아내는 공정이거든요. 그런데 불화수 같은 경우는 등방성이 있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접촉한 다음에 밑을 이렇게 팝니다. 원으로. 그러니까 아주 얇은 패턴은 못 깎아요. 밑을 양쪽에서 이렇게 깎아버리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초정밀 공정에서는 아르곤 가스를 쏩니다. 쏴가지고 수직으로 파요. 그러니까 이 불화수소라는 거는 아주 고정밀 공정에는 쓰지 못하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이런 설명들이 미친 듯이 나온 게 불과 일주일에서 열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버틸 수 있는 거잖아. 석 달 지나도 되겠는데?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망했습니까? 일본의 그 소재 부품 업체들이 원래 한국에 투자한 돈이 7,500억 정도 됩니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반도체 시장 메모리 쪽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1, 2등인데 이 친구들한테 납품을 안 하면 반도체 소재 부품 회사들은 어디에 납품을 할까요? 그 친구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갑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당신들 제품 좋은 건 알겠는데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급을 끊으면 우린 당신들 거 못 쓴다 하니까 그러면 한국에다 공장을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한국에 다 공장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 짓는 돈이 원래만 7,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베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했는지 아시겠죠? 예, 그게 본론이 아니었는데 또 옆으로 계속 길게 가네요. 근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 떠보니 갑자기 선진국이 됐네라고 했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전쟁 6.25의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잿더미 위에서라는 말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장과 건축물의 75% 정도가 무너졌어요. 정말 잿더미였습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거기다가 그때가 미소 냉전 시기였잖아요. 그 맨 앞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싸우는데 비용을 우리가 낸 거죠. 피를 우리가 흘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세계 6위 정도의 군사대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꼴찌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우리가 있으니까 전교 6등인데 반에서 4등, 5등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형편이 좀 안 좋죠. 전교에서 6등을 하는데 왜 반에서 내가 5등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국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근대를 건너뛰었어요. 보통 중세를 반성하고 고대를 반성하고 정리하면서 중세가 나오고 중세를 반성하고 정리하면서 근대가 나오고 근대를 반성하고 정리하면서 현대가 나왔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반성하고 정리해야 됐을 시간을 날려먹은 거예요. 그 시기를 일제시대가 차지했죠. 그러니까 정리 안 된 채로 넘어온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비용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결과로 저희는 두 개의 굉장히 커다란 미스매치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국이 됐는데도 후발 추격국의 전략과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시간을 일해라. 이런 거. 새 빠지게 일을 하면 된다. 노동법을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본, 독일, 미국에서 제품들을 갖고 와서 분해를 한 다음에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만들어서 훨씬 싸게 팔면서 살아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발 팔고. 그때는 사람의 머리수 가지고 하는 게 맞고 잠을 적게 자는 게 맞고 저임금으로 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선진국이 되고 나면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 통하지 않냐면 저임금으로 붙으려면 파키스탄이나 중국하고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받고 일하겠다 하고 10,000명을 탁 내세우면 중국에서 100만 명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겨우 100만 명 모아놓으면 100만 원 받고 1억 이런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변경으로 가면 100만 원도 큰 돈이니까 파키스탄은 더 하죠. 캄보디아 더 하죠. 그분들하고 저임금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임금으로 싸운들 그럼 우리가 다시 월급 100만 원의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0명이 10개를 만들다가 20시간 일을 내서 20개를 만들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한 명이 시간에 한 개 만든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임금을 높일 방안이 없는 겁니다. 자동화를 하거나 공정효율을 하거나 첨단 소재를 개발을 해서 한 명이 한 개 만들던 걸 한 명이 10개 만들고 100개를 만들어야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잘 살고 싶어서 선진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이 됐는데 후발추격국의 전략과 태도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맞지 않는다. 옳지 않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시대지 투입하는 시간을 길게 하고 투입하는 인간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더 잘 살게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인데 산업화 시대의 제도와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쪽에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형적으로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뭘 표준화, 규격화, 대량 생산하면 그냥 다 끝나는 줄 아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우리가 분명히 선진국이 됐는데 미친 듯이 후발 추격국의 전략과 태도를 강요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게 눈도 보니 후진국이 된 건가 하는 느낌을 온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거든요. 시대착오가 너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 산업화 시대의 제도와 프로세스를 하나도 고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서걱거리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냐 하면 처음에 저희가 2차 대전 후에 신생 독립국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도입하기는 했어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뽑은 사람도 뽑힌 사람도 대통령이란 것을 왕하고 구분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근대가 없었으니까. 조선시대를 정리하고 우리가 현대국가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 갑자기 밖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왼편에 저게 대한뉴스입니다. 단기 4288년, 서기로 1955년 3월 26일 대한뉴스 제54호가 뉴스 전체를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제80회 탄신 소식으로 채웁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이게 보시면 이 학교 학생들을 불러다가 노래를 부르게 하고 운동장에서 열병을 하고 마스게임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경험 있어서 아시겠지만 저 마스게임을 하려면요 한 2달 전부터 오후 수업을 못 합니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 생일이라고 동대문 운동장에 학교를 몇 개 학교의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왕이죠. 근데 사람들이 저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객석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구경하러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명동에서 군인들이 시가행진을 해요. 총을 들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헌법 제1조에 박아놨지만 이승만 때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전두환 때까지 이랬어요. 학생들을 운동장에 다 불러다 놓고 이거 연습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앞에서 누가 사인하면 이게 하나만 있었겠어요? 돌리고 하면서 계속 뭐 다른 걸로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몇 달 동안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반만년의 문명국이지만 동시에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으로서 반성적인 근대 없이 바로 현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돈은 엄청나게 벌었지만 구멍이 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떠보니 선진국이 된 다음부터 갑자기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미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말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곽상도가 내 아들은 월 250만 원밖에 안 받는 직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 250만 원밖에 안 받는 아들이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는데 50억이 정당한 퇴직금이라고 그럽니다. 곽 씨 아들이 회사의 퇴사 의사를 밝히니까 성과금 관련된 부분을 다시 변경할 게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계약서를 바꾼 다음에 돈을 50억을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영수 그 검사 특검 출신 아시죠? 그분은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는데 시가 15억짜리 아파트를 7억인가 8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박영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받았어도 그 가격에 받았을 거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가 15억짜리를 7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것도 분양 다 끝난 다음에 회사가 갖고 있던 보유분을 나중에 특별히 받은 거예요. 이미 시가는 15억으로 올라 있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약간 다르다고 허위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게 뭐냐면 삼성 플라자는 백화점입니다. 그 백화점 복도에다 자기 그림 근거를 삼성 갤러리, 그러니까 이건희 씨 부인 홍라희 씨가 관장으로 있는 삼성 갤러리에서 전시했다고 이력서에 적어놓고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약간 다르다고 허위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건희 씨가 교생 실습한 거를 가지고 이력서에 교사로 적었는데 그러면 왜 교사로 적었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답을 이렇게 합니다. 어쨌건 교생 실습을 한 건 사실 아니냐. 아니 교사로 적어놔서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 교생 실습을 한 건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근데요 이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닙니다. 가장 압권이 이거죠. 태극기 휘바이든. 왜 우리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헛소리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됐을까? 그 사람들이 전에는 안 하던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팬티를 입지 않고 수영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으로서 미친 듯이 달려와서 드디어 사회가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물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 자식들이 불알을 덜렁거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수십 년을 이루고 살았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50억이 정당한 퇴직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받았어도 그 가격에 받았을 거라 그러고 약간 다르다고 허위인 것은 아니다 그러고 수영장에 물이 빠진 거죠. 우리가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군대에서의 폭력, 가혹행위, 탈영, 그 다음에 총기 난사, 수류탄 자폭 이런 것들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정말 끝도 없는 가혹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군인 복무 기본법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후반에서 서열을 없앤다고 동기들끼리 같은 내후반을 쓰게 하기도 하고 이병부터 병장까지 병사 간에는 서열이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온갖 제도들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실제로 군대 내 가혹행위를 가장 결정적으로 바꾼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병사들한테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해줬어요. 딱 그거 하나로 군대 가혹행위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버리니까 가혹행위가 미친 듯이 사라진 거예요. 저 사진이 뭐냐면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예요. 저기서 군대 들어간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으니까 저 대신 전해드립니다 운영자한테 자기 부대 실상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39사단 금일 조식 메뉴입니다. 국은 똥국입니다. 김 없어요. 노란 반찬은 계란찜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9사단장 얼굴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국이 똥국이 된 게 아니라 39사단장 얼굴이 똥색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 투명해지니까 화장실에 수영장에 물이 빠지니까 누가 팬티를 입지 않고 수영을 했는지가 다 드러난 거죠. 이거 하나로 군대 가혹행위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가혹행위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탈영사고, 총기 난사, 수류탄 자폭들도 극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죠. 저는 지난번 도쿄올림픽이 질적으로 바뀌었던 어떤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걸 실감하는 놀라운 이벤트였다고 기억을 해요. 뭐가 달랐냐면 도쿄올림픽이 대한민국이 최초로 4등한 것을 즐거워하면서 볼 수 있게 된 올림픽이었습니다. 4등은 뭡니까? 메달을 못 받는 성적이에요. 우상이가 지금 금메달 딴 것처럼 즐거워하고 있죠? 저 친구 4등 했어요. 이 사람은 이다빈씨입니다. 저분이 결승전에서 자기를 이긴 상대방한테 따봉을 날리는 겁니다. 저 사진이 굉장히 멋진 사진이었는데 각국 언론에서 한국의 태권도를 극찬을 합니다. 후진국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준 아주 훌륭한 종목이었다라고 해요. 두 가지 이유인데, 태권도는 어떤 장비도 필요 없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후진국에서도 똑같이 연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주국이 메달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금메달 하나도 가져가지 않아서 전 세계 각지에서 고르게 메달을 다 갖고 왔어요. 한국이 정말 잘했다 하고 칭송을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진이 저 이다빈 씨의 따봉이에요. 스포츠맨십이 완전히 잘 드러났다. 그리고 저 친구는 한국의 신세대를 상징하는데 어떤 긴장감도 없이 경기 자체를 즐기면서, 옛날에는 저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끌려가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최초로 4등한 것을 즐거워하면서 볼 수 있는, 여기 사진은 안 나와 있는데 김연경 씨가 배구를, 여자 배구 4등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찬사를 보냈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4등은 메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사회가 얼마나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다. 메달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를 즐기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이벤트였어요. 그런데 시민사회만 성장을 하고 여전히 후진국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16위 45년 만에 가장 부진, 이런 친구들이죠. 이 얼빠진 얼굴하고 저 뒤에 즐거워하는 선수들 대비가 너무나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16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올림픽 IOC의 공식 입장이 올림픽은 순위가 없답니다. 순위를 매기지 말아요. 그리고 순위를 매기는 기준도 없습니다. 나라마다 틀려요. 어떤 나라는 금운동을 다 1점씩 줍니다. 그러니까 메달 숫자 많은 걸로 순위를 매기는 나라가 있고, 금의 점수를 많이 주고 금에 5점, 은에 3점, 동에 2점 이렇게 주는 나라도 있고, 한국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한국은 운동을 다 버리고 금메달 숫자만 셉니다. 지 마음대로 그래놓고는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대착오적인 인간들이 사방에 있는 거죠. 그게 어째 다 기자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1964년 10월 20일 도쿄올림픽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64년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기자들이, 한국의 언론이 얼마나 바뀌지 않아 왔나를 보여주는 사례인데, 우리 선수단 총결사 내가지고 막대한 국비를 들여 2년의 합동훈련 성과는 도시 어디로 갔는가? 이러고 난리가 납니다. 한 면을 털어가지고 욕을 해요. 그리고 여기 되게 웃긴 게 나오는데, 축구, 농구, 남녀 배구 같은 거를 우리가 다 나갔는데 우리가 아시아 대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누가 한국이 아시아 대표라 그랬어요? 딴 나라에서 한국이 떨어졌다고 누가 화를 내겠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게 64년도 도쿄올림픽인데 45년 뒤에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시계가 멈춘 거죠. 한국이 선진국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이상하고 너무너무 시대착오적이고 저 사람들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훈장질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45년 전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에 120시간 일해야 되고 애국가는 가족 모임에서도 사절까지 불러야 되고 국가가 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과제가 민주공화정의 완성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길게 왔네요. 그 민주공화정은 군주제와 시민독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반성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죠. 군주제와 시민독재의 반성으로부터 탄생한 제도예요. 군주제는 임금이 세종이기만 하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세종대왕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평상시 하던 일 하면 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선조도 있다는 겁니다. 선조가 왕이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양감에 빨리 병들어 죽기만 바라야 되죠. 그러니까 군주제의 단점은 나쁘거나 무능한 왕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했어요. 드디어 왕을 바꿀 수 있게 됐구나. 시민이 왕이 대장이 됐구나. 좋아했는데 크롬웰이 막상 정권을 잡으니까 어마어마한 독재를 해버리는 겁니다. 거기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후임 총통으로 임명하고 죽어요.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는 자기 동료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로 막 보내는 거예요. 엄청난 독재를 펼쳤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크롬웰 독재가 끝나고 너무 지긋지긋해서 왕정복구를 해버리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로베스피에르가 결국 단두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 군주제냐 시민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 그러니까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민주공화정의 기본 원리가 돼야 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삼권 분립이죠.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분리돼서 서로를 견제한다. 그러니까 현대 삼권 분립의 개요가 되게 이렇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와 탄핵 소추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한다. 정부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를 견제한다. 국회는 대법관의 임명 동의 추천을 통해 사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는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을 행사해서 국회를 견제한다. 정부는 대법관 임명권과 사면권을 이용해서 법원을 견제하고 법원은 명령규칙 심사권을 통해서 정부를 견제한다. 여기까지가 삼권 분립의 기본 구성, 운영 원칙, 운영 개요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만들다 말았다는 거예요. 삼권 분립에서 딱 서버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공화정의 견제와 균형은 삼권 분립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를 견제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를 견제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시민들이 견제하고 공무원들을 선출된 권력인 정치인들이 견제할 수 있어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가진 민주공화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교과서의 첫 번째 챕터를 베끼다 만 거예요. 나머지가 다 구멍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그 모순들을 지금 우리가 처절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그 서걱거림, 그 시대 착오들, 그 이상함, 그것들이 다 완성하지 못한 민주공화정의 이 구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는 권력들이란 얘기는 선출할 수 없는 권력이란 얘기입니다. 권력이 견제받지 않는 한은 그것은 왕정이고 시민 독재가 돼버리는 거죠. 민주공화정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검사들을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때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이 0.13%입니다. 판사는 0.4%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40% 정도가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사가 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죠.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보시기에 검사들의 윤리의식이 일반 시민보다 100배쯤 높다고 생각됩니까? 검사들의 윤리의식이 1000배쯤 낮은 것 같지 않아요? 다 해먹잖아요. 근데 견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견제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기소를 독점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해서 명예를 얻고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를 얻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야 마땅한데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기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인용률이 0%대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라는 거죠. 견제할 수 없다. 검사는 견제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무너져 있죠. 혹은 세운 적도 없죠. 거기다가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경찰이 수사한 것보다 600%가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소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소 자체를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소하겠다고 괴롭혀서 룸살롱에 가서 99만 원어치를 얻어먹을 수가 있잖아요. 옆에 앉아있는 아가씨까지 n분의 1 하면 어떻게 해도 99만 원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판사는 성매매를 해도 못 쫓아냅니다. 현행 법관 징계법이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의 종류를 정직, 간복, 견책 3종류로밖에 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도 최대 1년까지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관 징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따르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간복,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로 심지어 성매매를 하고 성폭행을 하고 쫓겨나도 변호사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그냥 변호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현행 변호사법 5조가 탄핵이나 파면된 경우에 5년,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면직 처분을 받으면 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폭행을 해서 쫓겨나도 5년 지나면 변호사 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면직 처분받은 사람 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죠. 그런데 앞에 법관징계법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정직도 최대 1년까지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관징계법에 법관에 대한 최고 수위가 징계가 정직이고 그게 1년 미만이니까 여기는 해당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변호사를 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판사가요, 담당 변호사 혹은 피고하고 사시동기다, 동창이다, 동향이다,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와 제자 사이였다. 이래도 재판 받고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예우라는 이름의 범죄 행위를
안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판사의 사시기수를 조사하고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를 조사하고 고향이 어딘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변호사들을 찾아가지고 고용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손해를 봅니다. 왜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래야지 판사, 검사들이 퇴직하고 먹고 사니까. 근데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미국 뉴욕주 대법원의 2012년 판결입니다. 캐서린 도일이라는 판사가 자기가 친한 친구가 피고인인데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 이게 뉴욕주 대법원까지 가서 아주 적당한 파면이다 이렇게 해서 해고됩니다. 그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이에요. 실제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와는 무관하게 인간의 나약함을 감안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인간은 나약하니까.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견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한다. 여기 나오죠. 인간의 나약함을 감안할 때 판사는 이와 같은 재판은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수정헌법 제14조 정당한 판결을 받을 심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파면이야. 상대방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왜 한국도 선진국이고 미국도 선진국인데 이렇게 다를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게 상식이란 말입니다. 미국 검찰은요, 굉장히 많은 견제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 배심제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재판할 때 그 일반 민간인들이 옆에 쭉 앉아 있다가 유죄냐 무죄냐는 그 사람들이 판정합니다.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소배심제입니다. 대배심제가 있어요. 대배심제는 뭐냐면 1급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싶으면 배심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배심원들이 검사의 기소장을 보고 이거는 기소할 만하다 하지 않다를 배심원들이 판단합니다. 이게 대배심제입니다. 그렇게 견제하고 있고요. 검찰총장은 선거로 뽑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가장 정치적인 검찰이 가장 중립적인 검찰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거로 뽑혀야 주지사하고도 맞짱을 뜨고 대통령하고도 맞짱을 뜨고, 그리고 혹시 이 친구가 나쁜 짓을 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릴 수 있다. 견제를 하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하면 3년 뒤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배심제로 견제하죠. 지방경찰청장도 직선제로 합니다. 경찰청장을 직선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검찰청장 말을 무조건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경찰하고 검찰이 니만 뽑혔냐, 나도 선거로 뽑힌 사람이야 할 거 아니에요? 서로 견제하겠죠. 견제하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견제하라는 거예요. 경찰과 검찰이 견제하고 주지사와 검찰이 싸우라는 거예요. 주의회와 주지사가 싸우라는 겁니다. 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저런 폭력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줄 날줄로 철저하게 가로 세로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판사도 선거로 뽑는데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미국이 주가 50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주마다 제도가 다른데 정당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가 있고 정당적을 안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가 있고, 그 전문가들이 2명의 후보를 제시하면 주지사가 1명을 선정을 하는데 첫 번째 임기가 끝나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50% 이상의 주민이 동의를 해야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인준투표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판사들이 많이 쫓겨납니다. 뉴욕주에서만 해도 1년에 12명 정도 판사가 쫓겨나요. 막 날립니다. 잘못하면 날려버려요. 그리고 판결문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판결문 공개가 비율이 0.3%인데요. 미국은 아니 공개 재판을 했는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 재판은 공개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판결문을 완전히 다 공개합니다. 영국은 일주일 안에 공개를 해요. 근데 한국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잘할까요? 한국이 잘할까요? 한국은요, 주민등록번호가 공공재인 사회예요. 중국 가서 주민등록번호 팔면 안 받아줍니다. 우리 그거 다 갖고 있어 그래요. 주민번호 말고 여권을 갖고 오든가 뭐 그러라 그러지 한국 주민번호는 이제 안 사줘요. 정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을까요? 판결문 공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반 판결하고 판사와 변호사가 사시동기인 경우의 판결문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판사와 피고가, 원고와 판사가 특수관계일 때의 판결의 형평, 그 다음 판결 간의 모순들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내용에 대해 하나는 유죄가 나오고 하나는 무죄가 나왔냐? 그러니까 모순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왜 똑같은 건데 어떤 애는 3년을 징역을 실형을 때리고 어떤 애는 집행유예를 하는데 왜 어떤 거는 벌금이 3억이고 어떤 거는 500만 원인데 라고 전부 다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에서 스마트폰을 갖게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전관 비리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막는 거죠. 뜯어먹어야 되니까. 건국 이래 지금까지 모든 판결에 대해서 통계를 뽑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법 감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걸 역사적으로 다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판결에 대한 인공지능이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 변호사들 수고를 굉장히 줄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한글로 된 판결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못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는 판사들한테도 좋아요. 굉장히 잘된 판결문을 뽑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이 초임 판사들 공부시키기에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양형 데이터들 다 뽑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형이 적절한지도 표준 데이터를 가지고 판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략 통계적으로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양형을 하면 적절하겠구나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지 꼴리는 대로 마음대로 막 판결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의적인 판결을 굉장히 줄일 수 있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성의 근대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충원 시스템이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거의 똑같습니다. 소년급제를 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접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밥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릴 때 잠깐 공부 잘해서 소년급제를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철밥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험도 똑같아요. 사서 5경하고 시부를 봤는데 영어, 한국, 사원법, 피셋 이런 걸 봤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굉장히 전문화됐단 말이죠. 굉장히 전문화됐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질병청이 굉장히 훌륭하게 대처를 했던 이유도 정은경 청장이라는 최고의 전문가를 대장으로 믿고 맡겨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를테면 3D 프린터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정부에서 주요 과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3D 프린터 구매자가 대한민국 정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3D 프린터로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취미로 하거나 연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맨날 신문을 보고 예산을 짜니까 뭔가 좋아 보이거든. 그럴듯하니까 계속 예산을 박는 겁니다. 그 결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3D 프린터 구매자가 대한민국 정부가 돼버리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메타버스, 올해 여러분 메타버스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들었죠?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110억인가를 들여서 메타버스를 50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가 그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1년에 몇 조씩 투자를 하면 10년 안에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하고 지자체는 5천만 원, 3천만 원 메타버스 하나씩 만듭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평균 방문자 수가 하루에 7명. 7명 중에서 공무원이 4명. 이런 식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주커버그가 10년 동안 몇십 조를 받겠다는데 뭘 그렇게 하나 나한테 3천만 원만 주면 내가 만들어줄게 뭐 이런 식이죠. 거기다가 블록체인이 뭐 NFT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그게 신문 보고 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 마스크 앱의 성공과 백신 예약 시스템의 실패가 이런 과거 제도의 공무원 충원 시스템이 얼마나 어리석고 시대착오적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마스크 앱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스크 대란은 기억나시죠? 그 코로나 초창기에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어요.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정부가 그 시빅 해커들한테 마스크 앱을 만들어서 마스크 대란을 좀 잠재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빅 해커들이 정부랑 만났어요. 그 시빅 해커라고 하면 뭐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실력과 경험을 기꺼이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빅 해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띈 프로젝트에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시빅 해커라고 불러요. 그 시빅 해커들을 불러서 오전에 이제 그 공무원들하고 만났어요. 저도 이제 같이 갔었는데 회의를 하는데 시빅 해커들이 몇 가지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들이 제공할 데이터가 포맷이 어떤지를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알려달라. 데이터 포맷만 알려주면 당신들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도 우리가 앱을 미리 만들어 놓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 회의가 끝나는 즉시 데이터의 포맷을 내놔라. 두 번째로 당신들의 시스템은 대용량 동시 접속, 그러니까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동시에 붙는 용도로 개발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못 견딜 거다. 그 대용량 동시 접속이 일어나는 모든 포인트를 민간 클라우드로 올려라. 지금 국가적인 비상시기니까 KT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SKT가 됐든 기꺼이 협력을 하려고 할 거다. 대용량 동시 접속 포인트를 전부 다 민간 클라우드로 올려라. 세 번째로 이 앱이 베타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라. 그러니까 이게 개발 중이다라는 걸 명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기껏 열심히 애써놓고 욕을 욕대로 먹고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을 거다. 네 번째로 결국 마지막에 시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약사들이다. 그러니까 약사들이 지쳐서 번아웃 돼버리면 이건 무조건 망한다. 그러니까 약사들에 대해서 자기 약국을 일시적으로 앱에서 안 보이게, 그러니까 딤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스크 12장 남았는데 줄 서 있는 사람이 12명이면 앱에서 내 약국이 안 보이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럼 약국을 살짝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4가지, 뭐 이거 말고도 많았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거 4가지를 요청을 하고 그날 오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최종 회의를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정부가 이 요구를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흘 만에 32개의 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마스크 대란이 잠재워집니다. 끝이 납니다. 그때 그 사흘 동안
개발자들이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자겠습니까? 근데 그 나중에 회고할 때 개발자들이 자기 평생에 이렇게 뿌듯했던 경험이 없다. 이렇게 보람 있었던 순간이 없었다. 내가 사흘을 밤을 샜지만 너무 감동적이었고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다시 참가하고 싶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너무 좋았다. 그리고 좀 지나서 작년인가요? 백신 예약 시스템이란 게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저희가 백신을 맞고 싶은 날짜를 예약해서 맞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연령대별로 했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 내 앞에 15만 명이 있었는데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3만 명까지 줄어들더니 다운됐다. 내가 스마트폰 2대, 노트북에 PC까지 4개를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5,000명까지 줄어들더니 다운됐다. 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이 백신 예약 시스템은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정부의 조달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이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해서 최저가를 써낸 회사가 받아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 프로젝트를. 근데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해서 받아가는 시스템일 경우에 그 입찰을 받아간 업체가 개발을 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를 갑이라고 하고 낙찰받은 회사를 을이라고 하면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쭉 내려가서 굉장히 양심적인 회사는 병이하고요. 보통은 문화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분명히 3억을 줬는데 개발업체는 5천만 원을 받고 더 양심이 없으면 3천만 원 받고 뭐 이렇게 일을 하죠. 근데 한국에서 5만 명, 10만 명이 동시에 달라붙는 대용량 동시 접속 시스템을 개발해 본 경험을 가진 개발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 대용량 동시 접속을 경험하려면 네이버, 다음, 카카오, 배달의 민족, 지마켓 아니면 게임 회사들 이 정도가 돼야 5만 명, 10만 명, 20만 명의 동시 접속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발 용역 회사인데 가불병 정무기 정도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정도 대용량 동시 접속을 경험해 봤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쯤 되겠습니까? 0%죠. 그 정도 해본 사람이 총을 맞지 않은 이상 왜 거기서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었던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 너무 답답해서 설계도라도 주면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예 연락이 안 와요. 꽁고 먹은 소식이야. 그 사태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그래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저희가 못 참고 그 12캐커 중에서도 에이스들을 몇 명을 절로 보냅니다. 그때는 굉장히 바빠서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엔지니어들이 몇 명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3명이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온 채로 PC 앞에 좀비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국의 모든 권력기관들이 리포트를 요청한 겁니다. 국정원에서도 리포트 내놓으라 그러고 청와대에서 리포트 내놓으라 그러고 행안부에서도 내놓으라 그러고 보사부에서도 내놓으라 그러고 질병청 담당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설계도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대환장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2개커들이 가서 3일 만에 정상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봤잖아요. 마스크 앱은 전 국민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그놈하고 이놈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뭘 말하냐면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됐어요.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모든 분야가 굉장히 고도로 발전해 있다는 뜻입니다. 주먹구구로 하거나 제너럴리스트인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후발주의인 때처럼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시기는 지났고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가가 디지털 시대, 산업화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혹은 후발 추격국이 아니라 선진국이 된 시대의
새로운 일하는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장관들이 일을 못한다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아니, 굉장히 개혁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장관이 되고 나니까 왜 저렇게 보수적이 되고 왜 저렇게 일을 못하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오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국에서요, 장관이 취임할 때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딱 비서 2명입니다. 그리고 각 부처마다 밑에 연구소가 있어요. 그런 기재부 같으면 KDI가 있죠. 거기에 박사급 연구원이 몇 명쯤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개혁적인 장관이 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차관이나 국장들하고 뜻이 달라. 그러면 차관이나 국장이 KDI의 연구원들을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리포트를 만들어라고 지시를 하겠죠? 그러면 이 연구원 박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군대 생활 누구랑 오래 한다면서 촛대뼈를 팍팍 까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장관은 1년 있다 갈 사람이고 나는 너하고 계속 군대 생활을 할 텐데. 그러니까 세계의 온갖 자료와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굉장히 정교하지만 장관의 뜻과는 묘하게 다른 어떤 리포트를 내놓겠죠. 그러면 한두 개는 장관이 요행이 자기가 아는 분야여서 싸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라고 해봅시다. 보건 영역하고 복지 영역은 전혀 달라요. 그죠? 보건은 질병청이 하는 일들을 하는 거고 복지는 국민연금도 주고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과 복지를 동시에 다 아는 전문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됐으면 이 사람이 그 밑에는 연구원의 모든 리포트를 박사들이 정교하게 짠 리포트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무력화되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될 권력을 가볍게 제압하는 구조가 여기 되어 있는 겁니다. 프랑스는요, 각 부처마다 20명에서 40명의 장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된 권력인 장관이 각 분야의 시민 전문가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각 분야의 시민 전문가들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공무원들을 견제할 수 있게 수단을 줍니다. 독일은 정치적 임용직 관료제라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위직 관료가 되면 어떤 정당에 속해 있어서 집권을 하면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야당이 되면 빠져나가서 연구를 하고 하는 게 보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청와대가 백악관보다 더 크다는 기사가 가끔 나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 왜 청와대보다 더 많은 비서를 두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 헛소리입니다. 백악관은 백악관 대통령 집행부장이 따로 있어요. Executive President라는 오피스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 1,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각 부처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공무원들을 견제하고 지휘할 수 있게 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대통령은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헌법상에도 행정부는 국무총리가 통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때 바지 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는 물러나지 않을 거니까 어떤 나쁜 일이 있을 때 책임질 바지 사장이 필요해서 만들어둔 게 국무총리제예요. 굉장히 기형적인 제도죠.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각을 통할하는 게 위법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못하냐? 왜 이렇게 일을 못하지라고들 하죠. 근데 민주당에 할당된 정책 전문위원이 44명인데요. 부처별로 2.5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위 그러면요. 2명 있으면 1명이 보건을 맡고 1명이 복지를 맡겠죠? 이 친구들이
두 명이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에 대해서 정책 대안을 내놓고 내년 예산안을 철저히 훑어본 다음에 조목조목 짚어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이 부처 하나를 맡을 수 있겠어요? 국회의원이 보좌관이 8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지역구에 결혼식, 장례식, 조기축구 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선수에 따라 상임위를 배정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임위가 자기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원내에 상임위에 전문위원을 딸랑 2명을 주고 그거를 6명, 8명 국회의원이 나눠서 쓰는데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무슨 재주로 행정부를 견제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견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이 아마추어화되는 게 보장이 되어 있는 제도예요. 국회의원들이 아마추어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구조화되어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의석수당 2명씩 원내정책 전문위원을 갖도록 하면요, 각 부처별로 10명에 20명의 전문위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견제할 수 있어요. 정책 대안을 뽑고 공청회를 열고 그 공청회 결과를 팔로우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일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게 순서죠. 외국 사례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18F라는 게 있고, 18F가 이제 18th floor라고 18층, 그 미국 행정부 18층에 자리 잡고 있다 해서 이름이 18F예요. 그 영국은 디지털 서비스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GDS, Government Digital Service라는 건데, 국가의 디지털 사업 도입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전부 다 민간인들입니다. IT 전문가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반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뉴욕시가 전 세계 스마트 시티 1등을 차지한 적이 있는데요. 뉴욕시가 민간인하고 공무원들을 섞어서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제일 원칙이 뭐냐면 모든 최종 결정은 민간인 전문가만 할 수 있다가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적 영역이니까. 그 백악관의 IT 비서는 아주 유명한 탁월한 해커입니다. 오픈소스 쪽에서 굉장히 난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은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충분한 전문가를 갖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마스크 앱 때 해봤잖아요. 마스크 앱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훌륭한 시민 전문가를 갖고 있나를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견제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민 전문가들을 갖고 있는지 확인했잖아요. 정부와 관변단체와 난다긴다는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서 3개월밖에 못 버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했을 때 누가 막았습니까? 시민 전문가들이 집단지성으로 막았잖아요. 우리가 남을 정도로 충분히 많은 전문가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멋진 선진국이에요.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유엔 경제무역개발회의가 65년 창설 이래 최초로 이제 유일하게 후진국의 선진국으로 올라온 사회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리고 마스크 앱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할 수 있다. 백신 예약 시스템도 확인을 했죠. 지금 제도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민간인 전문가들이 각자 영역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을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네트워크와 자원을 제공하고 그 위에서 민간인 전문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시민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주는 것을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라고 합니다. Government as Platform이라고 하죠. 지방자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대 없이 현대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되긴 됐지만 왕과 대통령의 차이를 모르고 그 80잔치를 동대 운동장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1950년대 정부를 만들면서 일본하고 독일하고 미국을 베껴서 만들었겠죠. 뭔가
베낄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를 처음 했어요.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는지는 몰랐죠. 그러다가 박정희가 5.16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지방정부가 중앙을 견제한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지금 독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1972년에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에다 못을 박습니다. 지방의회를 조국 통일시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88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91년에 지방의회 선거 쭉 이렇게 하면서 분권이 부활이 돼요. 그러니까 중앙하고 지방이 견제를 할 수 있는 요만큼의 어떤 구조가 생기긴 한 겁니다. 그런데 세출분권, 그러니까 쓰는 데만 집중을 하고 세입, 수입은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쓸 곳은 많아지는데 수입이 없어. 그러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까? 돈을 타서 쓰는데? 보십시오. 지방정부의 지출, GDP 대비 지출이 계속 늘고 있죠? 그런데 수입은 어떻습니까? 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재정 자립도 보십시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재정 자립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정부가 무슨 재주로 중앙정부를 견제하겠습니까? 견제하면 당장 수입이 딱 끊기는데, 교부금이 왕창 줄어드는데 무슨 재주를 견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되든 잭소리도 못하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이 뭐 어떻게 되든 뭐 지방이 뭐 소멸하든 말든 잭소리를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한 풀이라도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리고요, 지방자치를 보면 경남 함안하고 전남 해남에서 군수가 3명, 4명이 연달아 구속이 됩니다. 공천을 어떻게 빌어먹게 하면 3명이 연달아 구속이 되고 4명이 연달아 구속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경남 함안과 전남 해남은 둘 다 어떤 당이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지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놈이든 저놈이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니까 완전히 부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구속될 이상한 놈들만 공천을 해도 찍어주니까. 썩어 빠진 놈들을 계속 공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3명이 연달아 임기를 못 채우고 4명이 연달아 임기를 못 채워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견제를 받지 않으니까. 그 지역일간신문하고요, 지역방송을 보시면 이게 주주들 이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토목건설업체들입니다. 지금 지역신문들하고 지역방송은 토목건설업체가 다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신문하고 방송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양산업 같습니까? 이 친구들이 점점 매출이 줄어드는 사양산업에 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왜 돈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죠? 전국의 모든 도시가 원도심 황폐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서 원도심 황폐화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전국 각지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방 중소도시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신도심이라고 엄청난 토목공사를 해요. 그러면 그 신도심 인구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우회도를 빼서 아랫도를 공급고 아랫도를 빼서 우회도를 공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도심이 황폐화 되죠. 시가 서구 둔산에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초토화됐다. 광주의 대인시장 아시죠? 대인시장은 인기척이 드물다. 여수는
진남로 상가가 억장이 무너진다. 왜 그렇겠습니까? 토목건설업자들이 신문방송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 지형을 장악하고 있는 경상도 같으면 국힘당이고 전라도 같으면 민주당이겠죠? 그 친구들하고 짬짬이만 하면 신문도 가만히 있지, 방송도 가만히 있지. 얼마나 해먹기가 좋습니까? 견제와 균형이 깨지니까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금 낭비가 심합니까?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거의 지방의 거의 모든 중소도시가 다 원도심 황폐화를 겪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겪는 이 엄청난 고통들이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지닌 문명국이기도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겪고 된 일들 몇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령별 빈곤율 추이를 보시면 파란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프가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고 이게 OECD예요. 51세에서 65세까지는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66세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빈곤해지죠. 66세부터 OECD 평균이 10%인데 한국은 30%가 넘어요. 빈곤율이. 그리고 76세부터는 아예 50% 수준을 넘어갑니다. 빈곤 탈출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빈곤 탈출율이 뭔가 하면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의 결과로 빈곤선 아래에 있던 시민이 그 빈곤선을 벗어나게 되는 비율을 빈곤 탈출률이라고 부릅니다. OECD 평균이 64.1%인데 한국이 19.5%. 지금도 20% 초반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이 아무 효과가 없는 황당한 나라라는 겁니다. 조세 재정 정책을 그 많은 세금을 받아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쓰지 않고 있다. 왜 쓰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견제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돈을 써도 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시민들이 견제할 수단이 없으니까. 연령별 빈곤 탈출률, 연령별 저소득 개선 정도 전부 다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의 자살률이 OECD에서 1등입니다. 2등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 10만 명당 26.9명이라고 그래서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70대가 되면요, 46.2명이 되고요. 80세 이상은 67.4명이 됩니다. 평균 자살률에다가 2.45를 곱해야지 80대 이상 노인 자살률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요, 노인들을 죽이는 정부예요. 어떻게 안 죽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은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 노인 자살률이 높은 나라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기 때문에 조세 재정 정책의 결과로 빈곤 탈출하는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멕시코보다 낮아요.
멕시코도 노인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국가입니다. 엘리트가 썩은 나라예요.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임금이 자기 엘리트들 데리고 의주까지 도망갔잖아요. 누가 지켰습니까? 의병들이 지켰잖아요. 정유재란 때 의병들이 싹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임진왜란 끝나고 선조가 농공행상을 하는데 의주에 지 따라간 엘리트들만 상을 주고 그 의병들 면천시켜주겠다고 약속한 거 없던 일로 해버리고 심지어 막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정유재란 때 의병이 싹 사라졌죠. 그런 나라입니다. 부패 지수가 43위, 아프리카 보츠와나보다 더 부패한 나라인데 관피아, 모피아, 정피아, 피아 이런 피아란 말 무지하게 많이 들으시죠? 모피아가 뭐냐면 재무부가 Ministry of Finance라고 해서 MOF 머리 글자가 MOF입니다. 거기다 피아를 붙여서 모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클 존스톤이라는 세계적인 부패 전문학자가 한 말입니다. 한국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국가다. 엘리트들이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자기들께 헤쳐먹고 있는 나라다. 왜 그럴까요? 견제받지 않으니까. 옵티머스 사태 아시죠? 옵티머스 펀드가 1조 5천억을 해먹는데 그 중에 피해액이 5천억 원. 그 모피아의 대부 이현재 아시죠? 이현재가 말하자면 모피아의 대부인데 저 사람이 중요한 이런 사건에 안 낀 적이 없습니다. 다 관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피해액이 5천억이 넘는데 회수 예상액이 400억에서 700억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국이 금융실명제의 나라란 말이죠. 돈이 어디로 가려면 꼬리를 안 밟힐 수는 없어요. 금융실명제니까. 그런데 5천억이 넘게 사라졌는데 회수는 400억에서 700억밖에 못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피아들이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하나은행은요, 옵티머스 펀드 잔고에 구멍이 나니까 은행에서 대신 지불을 하고 잔고 숫자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만기가 다가왔는데 안 갚았는데 은행에서 그 돈을 지가 대신 갚아놓고 숫자를 바꿔주는 경우가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했는데 못 갚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1조 5천억이나. 2014년도에 단군일의 최대 초대형 금융대출 사기 사건 1조 8천억 사기 대출했고 그 중에 1조 1천억이 하나은행에서 이루어졌는데 5년 동안 손으로 쓴 허위 매출증을 손으로 써서 주면 돈을 줍니다. 하나은행에서. 그리고 한 번도 현장 실사를 안 해요. 여러분들 손으로 뭐 써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매출 났다니까 이러고 손으로 쓰면 그걸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려줍니까? 1조 8천억. 다 이현재. 그러니까 실제로 모피아가 가장 크게 먹습니다. 그 검찰, 판사, 법원 출신들은 모피아들 심부름해주고 수수료 받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뭐 몇 조씩 몇 천억씩 해먹는 놈들은 모피아들입니다. 경제성장에 가장 나쁜 게 불평등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대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이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가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에 OECD하고 IMF에서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IMF가 뭡니까? 선진국들의 금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IMF가 선진국들의 금고라고 하잖아요. 선진국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그룹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우리 경제 위기 때를 IMF 위기라고 하겠어요. IMF 사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 한번 크게 해먹고 나갔잖아요. 그 IMF에서
소득이 부유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 재분배 정책이 고성장과 더 높은 성장과 더 긴 성장 지속력을 가져온다라는 리포트를 내놔요. 그러니까 OECD 회원국이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지니계수, 그러니까 20년간의 지니계수를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누적 성장률하고 비교해서 분석해본 결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OECD에서도 소득 불평등 확대가 단일 변수로는 성장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러니까 불평등을 해소할 때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아진다. 이 리포트를 내놓은 게 2014년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경제 성장을 계속하고 싶으면 기재부의 목표가 뭡니까? 기재부의 목표 중 하나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근데 OECD하고 IMF가 뭐라 그럽니까? 불평등 해소가 경제 성장을 높인다. 소득 불평등 확대가 단일 변수로는 성장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4년도에 나온 리포트란 말이죠. 근데 지금 기재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뭔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분명히 근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해먹고 있는 겁니다. 왜? 견제를 안 받으니까. 은행에서 1조 8천억을 빌려주면서 손으로 쓴 장부를 보고 5년 동안 실수 한 번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근대를 갖고 있죠. 역사에는 지름길은 있지만 건너뛸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뛰었던 어떤 것들을 지금이라도 채워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정말로 헌법 제1조로서 완성을 하고 싶다면 견제와 균형을 지금부터 잡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어떤 당이 정권을 잡게 하느냐보다 만 배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반도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군수가 3번 연달아 구속되고 4번 연달아 구속되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다 원도심 황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다 신문과 방송을 다 토목 건설업자들이 다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견제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구조적인 결과인 겁니다. 그 부족한 말씀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